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 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예전에 수능 봤을 때 기억나시겠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24절기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수능 때가 오면 추워지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또 오늘은 수험생 가운데 특히 미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요. 네. 사실 원래 미대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미대를 들어갔는데 입학하고 나서 꽤나 당황스러웠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보가 없어서 가니까 제가 생각해서 들어간 것과 들어가서의 생각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생겼고 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또 수능이기도 하고 이 기회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미대 지망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사실 미대를 이미 다니면서 진로 고민을 하는 대학생분들이나 네. 혹은 취준생분들 그리고 아직 수험생이 되려면 꽤 멀었지만 또 미대를 가는 사람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중 예고를 준비하는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분들까지 오늘 두루두루 들어도 좋을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살아있는 정보 주실 것 같은데 일종의 컨설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미대 입시 입시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나 다름이 없을 네.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그러면 풀어볼까요, 우리가? 네, 미대 하면 드시는 어떤 그런 이렇게 선입견 같은 거 없으세요? 미대요? 네. 좀 부럽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조금 예술가 자유로울 것 같구나. 저는 조금 좀 부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한테도 네. 너가 미술한다고 하면 나 시키고 싶어 이런 얘기를 네. 했었어요. 아마 오늘 지나고 나서도 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제 배경을 살짝 공유를 드리자면요. 우선 저는 친인척들 중에서는 미술뿐만이 아니라 예술계 종사자가 한 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굉장히 없었고요. 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갑자기 미대를 가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원래 공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공대에서 미대로 갔어요? 이제 고2 때 말미에 갑자기 미술로 바꾸게 되었는데 네. 뭐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정보가 없다 보니까 미대를 가서 꽤나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술 회사를 창업을 한 지 10년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술 인력을 뽑는데 이력서만 해도 수천 건을 보고요. 뭐 면접만 해도 수백 건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느낀 게 미대를 졸업을 해도 여전히 이 미술계에서 커리어를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 싶었거든요. 미술을 하는 사람도.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 접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름하야 미대에서 알려주지 않는 미대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목까지 져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미대에서 알려주지 않는 미술 이야기. 네. 예. 저는요,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술을 좋아하거나 잘한다고 해서 꼭 미술품 창작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걸요. 어릴 때 미술 시간에 네. 두각을 나타내면요. 칭찬을 받게 되고 나는 미술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대를 갑니다. 그림도 곧잘 그리죠. 네. 근데요, 그러다가 진로 탐색을 하는 시기가 오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나의 진로는 미대를 들어가는 것까지가 목표인 경우가 많고 예. 어차피 미대를 가면 자연스럽게 예술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꽤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취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열심히 뭐 지원서 쓰고 이러는데 미대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뭐 시험이나 면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소속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붕 뜨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늘 적당한 통제나 소속 속에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가 꽤 불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굉장히 배고픈 직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기도 예술가를. 하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기도 하고. 네.
굉장히 불안한 느낌은 아마 프리랜서들이 많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나는 이제 프리랜서를 할 거야. 아니면은 뭐 한동안 또 욜로 열풍이 들었을 때 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이제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분들이 한 1, 2년이 지나고 꽤나 당황스러워했던 것들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아무도 나한테 뭔가를 시켜주지 않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무엇을 감수해낼 수 있는가가 진로나 꿈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런 그쵸? 거 안 가르쳐 주죠. 네. 사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모든 것이 감수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의 감수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인이 되면 매일매일 출근해야 돼. 너네는 이제 더 이상 방학이 없어. 같은 식은 모두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지만 네네. 예술가는요. 보통의 직장인 커리어와는 또 많이 다른 부분을 감수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소속이 없습니다. 근데 소속이 없다는 이야기의 의미는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기적인 경제적 보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꾸준히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절실함이 필요하겠죠. 쉽진 네. 않은데. 좀. 네. 네. 둘째는요. 예술가의 생애 주기가요. 굉장히 늦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산업에서는 40대가 되면 팀장도 달고 빠르면 임원도 달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술가들은 40대에 꼽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소위 화가는 환갑 이후부터다. 환갑 이후부터가 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늦어요? 네. 생각보다 더 늦죠. 음. 실제로요. 지금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 박서보 화백의 경우에도요. 예.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60에도 작품이 잘 안 팔리더니 80이 되니까 인정을 받게 됐다. 여드네요. 네. 근데 지금은 90이 넘으셨으니 이 또한 1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 뜻은요. 뭐를 의미하냐면요. 주변에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인정을 받고 연봉도 오르고 삶에서 안정을 찾을 시기에 예술가는 그 기간을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단 좀 젊은 시절에는 견뎌야 한다. 맞아요.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네. 뒤늦게 꽃이 피듯이 핀다. 네. 피는데 은퇴도 그만큼 늦을 수도 있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좀 앞서서 부정적인 말씀만 서두에 많이 드렸나 싶은데요. 네. 바로 드리려던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남들 뭔가 안정을 찾을 때 계속 불안정하면 누가 네. 예술가를 하겠어요. 음. 근데 예술가가 되는 거의 또 장점은요. 환갑이 넘어서 친구들이 이제 은퇴를 할 때 나 이제 할 일 없어라고 할 때 예술가들은 서서히 꼽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90을 넘긴 박서보 작가님도요. 90이면은 정말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연세이잖아요. 그쵸. 누군가 일을 한다고 하기에는. 근데 여느 때보다 활발하게 작업을 하시죠. 물론 체력이나 뭐 손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네. 작가는 계속해서 쌓아온 자기만의 어떤 개념이나 그렇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직접 내가 내 손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가 쌓아온 내공으로 다른 곳이랑 이제 협업도 하고 작품 세계를 계속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그러니까 은퇴가 늦는 정도가 아니라 은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그렇죠. 또한 장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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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맞아요. 제가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소위 존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단어는 좀 재밌지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GRIT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를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꾸준히 정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미대 가기 전에 예술가에 대해서 했던 오해가 이런 거였어요. 예술가는요. 왠지 너무 성실하면 좀 천재성이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그쵸? 예, 선입견이 있어요. 네, 너무 예술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루틴하게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챙기고 밤에도 정해진 시간에 잔다면 저 사람은 천재적 기질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늦게 일어나고 머리도 네. 이렇게 부스스하게 하고 다니고 옷도 여기 맞아요. 막 이렇게 물감막 묻히고 다니고 그래야 될 것 맞아요. 같잖아요. 밤에는 막 이렇게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네. 술도 좀 마시고 뭔가에 심취해서 막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는 네. 그런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예술가의 모습이었는데요. 예술가도 결국은 프리랜서 혹은 사업가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네네. 내가 약간 작품이기는 하지만 어딘가에 팔리는 일종의 제품을 만들고 속성은 다르지만 그것을 사람들한테 어쨌든 만들고 알리고 팔고 해야 되는 입장은 똑같단 말이에요. 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정진한 사람이 결국 인정을 받더라고요. 물론 작품에 녹여낸 작가만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기본이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은 작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때 인정받으신 분들 중에서. 글 쓰는 작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예, 글 쓰는 성실함으로, 작가들도 매일매일 글을 고정적으로 꾸준히 써야지 네. 성공한다. 그래서 책이 나온다. 맞아요.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은 어릴 때는 뭔가 톡톡 튀고 개성이 강하고 손재주가 좋고 이러면 미대를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들어가 보니 꾸준하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진할 수 있을 만큼의 절실함이 있거나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예술가로서 이제 좀 커리어를 끝까지 이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포기하면 실패고 계속 버텨내면 과정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기가 힘든 것 같아요. 미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꾸준히 정진할 자신이 없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라기보다는요, 변경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변경요? 네. 뭘로요? 제가 서두에 미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창작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미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미대 가실 필요는 없어요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씬에는요, 창작자 말고도요, 여러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창작자인 공급자 이외에도 수요자와 매개자가 있는 거죠. 뭐 큐레이터도 할 수 있는 맞아요. 거고. 네. 예. 그런데 수요자는 사실 직업으로 갖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감상하면서 돈 벌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거는 매개자 역할이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공급자가 될 것인가, 매개자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감상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좋더라도 이건 좋아하는 영역에 대한 비교고 내가 감수해야 할 것,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공급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작가가 됐을 때 내가 절대 저거 감수하지 못하겠다 한다면 네. 매개자의 역할로 우회를 해서 커리어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미술 산업에 존재하는 직업의 네. 종류 어떤 게 있죠? 이게 직업의 종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직업의 의미를 좀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요. 보통은 직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큐레이터 이런 어떤 직군의 종류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직업이라는 글자는 일종의 그런 직군, 잡이라는 직과 일종의 미션, 소명의식 이런 업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우리는 보통 직업이라고 하면 직의 종류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우선은 다들 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실 것 같긴 해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두 가지 오늘 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크게는 비영리와 영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는 미술관, 박물관, 재단 등의 연구 행정직이고요. 네. 영리는 갤러리, 옥션, 전시 기획사, 아트 플랫폼, 미술 미디어 등등 이윤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이야기를 하죠. 물론 최근에는 미술관 등에서도 그런 비영리 기관에서도 마케팅을 한다거나 예. 이런 식의 역할들이 생기기는 하지만요. 결국에는요. 그 시스템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하거든요. 다시 그러네요. 말해서 성과를 잘 내면 기분이 좋지만 성과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기관 자체에 존폐 위기가 처하지는 않죠. 반면에 기업들은요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돈을 좋은 벌어야죠. 맞아요. 네.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내거나 전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성과를 오랫동안 못 내면 폐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부터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슐랭 가이드 코너 처음 시작할 때 네. 갤러리하고 미술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전시를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맞아요. 걸로 기억하거든요. 둘 다 전시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네. 보통은 미대를 나와서 내가 작가는 좀 어렵고 그럼 일을 해야지. 근데 미술관이랑 갤러리는 무슨 차이지? 모르겠다. 저는 전시 기획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하면은
떨어뜨려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 전시 기획을 하고 싶은지 이제 네. 계속 여쭤보죠. 네. 네, 근데 어쨌든요. 전시 기획이라는 거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요. 그 목표를 보면 미술관의 경우에는 연구한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전시를 할 뿐인 거고, 갤러리의 경우에는 판매해야 되니까 전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영리 비영리의 차이도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또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와 일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는 그래도 요즘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갤러리와 옥션의 차이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알죠. 어떤 면에서 아냐면 갤러리는 작품을 정해진 값으로 팔고 옥션은 경합 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아는데 예.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표면일 뿐이고요. 예.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그럼 나는 들어가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 누구와 일을 하는 거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갤러리나 아트 플랫폼 등의 그런 1차 시장은요. 예. 작가의 첫 번째 컬렉터를 찾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가와 일하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작가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출판사 편집장하고 비슷한 역할 같은 네, 맞아요. 거네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근데 2차 시장은요. 작가가 배제됩니다. 컬렉터들로부터 작품을 받아서 다른 컬렉터를 매칭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작가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옥션 같은 데는 네. 작가하고 직접 대면하진 않아요? 네. 컬렉터로부터 작품을 받아서 다른 컬렉터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작가를 위해서 경매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작가가 제 네. 그림 좀 팔아주세요라면서 옥션에다가 의뢰를 못해요? 요즘에는 이벤트성으로 예. 작가분들의 작품을 직접 모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옥션은 이제 컬렉터들한테 받은 2차 그렇군요. 시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제 아까 직도 얘기하고 업도 얘기를 했는데 네. 업의 의미가요. 근데 지금까지 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와 네. 함께 일할 것인지, 작가랑 일하고 싶다고 하면 미술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고, 네. 컬렉터와 갤러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맞아요. 컬렉터와 컬렉터를 연결하는 쪽이라 그러면 네. 옥션 같이 이렇게 경매하는 회사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네.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신 건데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건 직에 관한 거고, 네. 어떤 거를 해야 되나? 이게 사실상 이게 본질적인 것에 좀 더 네. 가까울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이 본질이라고 하셨는데, 직도 구하기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업까지 찾기를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좀 뜬구름 잡기가 아닌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린 시절에 되게 꿈꾸기를 강요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데, 업에 대한 것도 업을 찾는다면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강요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서두에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직업에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요. 네. 지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많이 쳐다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제일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런 식으로요. 꼭 반드시 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중에 예. 새 벽돌공 이야기가 있는데요. 벽돌공 3명한테 행인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니까 3명이서 각각 이런 답을 했어요. 한 명은 벽돌을 쌓는다. 또 한 명은 돈을 벌고 있다. 또 한 명은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 번째 벽돌공이 되게 소명의식이 있고 낭만적이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대답한 두 번째 벽돌공의 연봉이 세 번째 벽돌공의 10배라면 우리는 과연 몇 번째 벽돌공이 되고 싶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또 달라질 벌고 수 있는 있다. 거죠. 네, 여전히 세 번째 벽돌공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의 가치에 따라 다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본인 혹은 자녀분들이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충족할 때 행복한가를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벽돌을 쌓는다. 네. 돈을 벌고 있다.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짓고 있다.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다고 보통은 그런 꿈을 꾸잖아요. 네. 근데 다른 것도 또 할 수는 있는 건데 네. 선택하기는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막상 선택하라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선택지가 주어진다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훈련을 하거나 자꾸 본인 스스로가 뭔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싶네요. 네. 근데 좀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홍재 디렉터는 업이 중요한 분이에요? 제가 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해놓고 저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되게 좀 얄밉겠죠. 그렇죠. 왠지 서운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신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맞아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갑자기 미대를 간 사람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에 의한 권력 구조의 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표현하신 게. 그런가요? 좀 쉽게 그러니까 표현해 주세요. 정보가 없어서 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정보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 정보, 고급 정보를 가지고 독식하는 것을 일종의 정보 권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네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얄밉고 제가 피해자구나 하는 생각이 어릴 때 들었던 거예요. 그런 느낌이 나도 있을 주변에서 수 있죠.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면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잘못 들어간 곳이긴 한데 미술 씬에서 그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게 네. 가장 심하더라고요. 그래요. 네트워크나 인맥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잘 되기가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그런 일종의 정보, 인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이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업이었고요. 오히려 직을 찾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업이 중요해지면요. 직은 오히려 좀 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업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직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이를테면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구조를 바꿔야겠다. 정보를 누구나 다 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미술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 예. 제가 그런 시장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취업을 할 수도 예. 있고요. 제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문화 정책가가 돼서 그런 걸 정책으로 펼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후학 양성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저한테는요. 10년 전에 어린 나이에 당장 정책가나 교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회사는 또 제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었어요. 창업을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대단한 포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 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가장 빨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아니요. 업에 대한 소명의식 플러스 도전 정신까지 있으셨는데요.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소명의식도 중요하고 멋진 건 맞지만 네. 지나치게 강요돼서 개인의 행복을 그렇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꿈이든 진로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런 질문을 좀 던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늘 시험 보기 바로 전날인데 수능생들한테 글쎄요. 앞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할 만한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미대생들한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7년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연출한 감독은 숀 베이커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영화들을 만드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감독인데요.